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관훈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관훈클럽 68대 총매인. 이제 최근에 특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서 시간 낭비를 좀 줄이는 측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을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화천대유 또는 대장동 개발 관련된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이런 요구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부정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그 점들을 아주 오랫동안 제 자신 스스로 실천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일단은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까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인데 첫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 검사일 때 이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 부분도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부족하다면 이 부분 역시 특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역시 이 부정부패 문제는 부정한 자금의 흐름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광모 국회의원의 50억 등등 누군가의 100억 또는 누군가의 고문료 수억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충실하게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되고 미진하다면 당연히 특검을 해서라도 규명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설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가장 큰 설계는 역시 민간 개발을 통해서 민간이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만들고 또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성남시의 공공개발 시도를 다수 의석을 동원해서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서 이 부분도 만약에 수사되지 않는다면 공공개발을 못하도록 막은 것이 정말로 배임이고 그 자체가 문제인데 그 속에서 부득이하게 민간 합동 개발을 통해서 최대치의 공공 개발 이익을 환수한 그 세대에서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추가적인 수사와 미진하다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민간의 배임 설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민간 영역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최소한 보장하고 공공에서 최대한 환수하는 조치를 즉 공공 환수 설계를 했는데 이 민간 영역의 투자 지분 문제나 아니면 이익 배당 문제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수천억을 투자하고 전혀 이익 배당을 받지 않거나 또는 아주 소액을 투자하고 엄청난 개발 이익을 독점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 투자 참여자들 스스로 결정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왜 이런 배임적 민간 개발 이익 투자 또는 배분 설계를 했느냐에 대해서도 수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 또는 배분 설계와 관련해서 아마 초기 자금 조달의 과정과 그 후에 수백억에 이르는 초기 자금의 성격의 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검찰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역시 이 부분도 부족하다면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마지막 의견으로 최근에 일부 이제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시죠.
이 화천대유 대장동 문제와 본인의 소위 본부장이라고 그러죠. 본인의 비리, 부인의 비리, 장모의 비리, 이걸 뭐 본부장 비리라고 요새 부르던데, 이런 문제들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저는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검은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미진을 하면 당연히 특검을 하되,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윤석열 총장 본인 가족들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한 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특검으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입장은 국가기관의 수사, 국가 권력 작동을 지켜보고 부족하면 대안을 만들어야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선제적으로 또는 공세적으로 또는 정쟁적으로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후보가 올라오는 게 더 낫냐는 생각보다 더 상대 후보가 없었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후보든지 이제 경쟁의 상대로 이제 경쟁의 링에 올라올 테고, 그건 저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결정되더라도 그에 맞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저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낫다 이런 생각은 하거나 또 표현해 보진 않았고요.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더 본인한테 유리합니까? 그러면 전화 혹시 오면 제가 그쪽으로 반대쪽으로 찍어주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쉬운 상대는 누군지 모르겠고, 또 누가 더 후보로서 저희가 이기기 쉽겠냐, 이 문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김미연 의원이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네, 윤 후보가 확정된 후에 사실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네. 10% 포인트 이상 이긴다는 그런 네.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후보께서는 컨벤션 효과를 별로 누리지 못하고 네. 30% 박스권에 묶여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체험한 것이기도 한데,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 같은 것입니다. 며칠 사이에도 바뀌기도 하고, 또 급전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오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결국 이 대선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향한 투표가 될 거고, 또 누군가에 대한 응징이나 보복 이런 감정이 지금은 앞서지만, 결국 마지막 단계에 가면 자신들의 삶과 또 자기 가족, 자기 이제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유효할까를 판단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이제 미래지향적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저도 상대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오르면 신경 거슬리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제 지지율이 또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속으로 또 이렇게 안심되기도 하는 보통의 사람인데, 지금의 이 현상도 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컨벤션 없이 이런 걸 못 누렸냐 하는 말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역시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겠죠. 저는 결국은 현장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를 보고 진짜 실력 있는 후보, 내 삶을 바꿔줄 능력을 과거에 실적으로 증명한 후보, 이 기준으로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또 권한을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행사하고 사적으로 남용 안 할 후보가 누구냐를 그냥 하는 말이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미래는 현재라는 거울에 비춰본 그의 과거 그 자체다라는 말처럼, 저는 제가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저의 실력과 능력, 의지, 또 철학과 가치, 비전을 증명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 제가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본소득 의제는
과거와는 다른 정말로 질적으로 다른 정책에서 생소하고 또 수용성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소위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 그다음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특히 최근에 기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익의 독점이 사실은 시장 실패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반성 때문에 디지털 기업의 성공한 CEO들, 예를 들면 마크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나 지금 이런 아주 성공한 디지털 기업 CEO들도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그 왜냐하면 시장의 수요가 사라지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장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구 선진국은 안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느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 제기한 거죠. 서구 선진국은 이미 경제 규모에 비해서 복지 지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GDP의 평균 20%를 넘어서고 보통 30%, 선진국이라 하면 30%를 넘어서는데 우리는 복지 지출 비중이 11%에 불과해서 경제 총량 규모로는 선진국인데 복지 규모로 따지면 실제로는 후진국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위기이긴 한데 앞으로 우리는 복지 지출을 늘려가야 하고 과거와는 다르게 투자 자금이 남아나는 시대라서 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사실은 성장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게 국제경제기구들의 10수년 전부터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즉 우리가 포용 성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어쨌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단순히 과거 방식으로 선별 지원 또는 어려운 사람만을 지원한 복지 정책으로 가면 납세자들, 고액 납세자들이 자기는 비용만 내고 이익은 없기 때문에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두가 함께 혜택받는 방식의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최소한의 혜택은 누리는 방식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또 실효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기본소득 문제를 얘기하고 다른 나라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안 하고 있으나 우리가 새 길을 연다. 그래야 우리가 선도국가가 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 복지 지출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되는데 기존의 복지를 다 통폐합해서 바꾸자. 이 우파적 사고와 정책이잖아요. 또 좌파적 성격이라면 우리가 복지 지출이 너무 낮으니 기본소득으로 많이 지원하자. 이게 이제 좌파적 생각이고 저는 여기 두 가지와는 좀 다릅니다.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지급해서 축장되게 할 게 아니고 이거를 3개월 시한부에 소비 쿠폰으로 지급해서 반드시 시장에 소비하게 하고 거기서 수요를 창출하고 수요 창출이 다시 생산 투자를 유발하는 이 선순환의 마중물로 쓰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받아주면 좋겠고요. 소액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상태의 최종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목표로 바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논쟁도 많고 문제도 많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저는 보통 이상적인 사람들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도를 안 해요. 논쟁만 합니다. 저는 반발짝이라도 가자. 그래야 언젠가 100발짝 뒤에 있는 목표에 도달한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기본소득이 필요하지만 이해도 부족하고 효과에 대한 검증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서 고액으로 넓혀 나가면서 국민적 이해를 늘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또 국가가 가계에 지원하는 소위 공적 이전 소득이 가장 낮고 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평균 110%, 120%에 육박하는 국채 비율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한민국만 유독 50% 넘으면 나라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국가가 가계 지원을 통한 양극화 완화라든지 또는 성장의 마중물로서의 소비 촉진, 수요 촉진에 너무 인색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 전 세계에서 대체적으로 10%를 초과하는 GDP 대비
재정 지출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가계 지원된 금액이 1.3%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최초에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가계 지원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 소득 불평등도 완화하고 부족해진 소비도 살리고 골목 상권들에게 이게 소비 쿠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린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가 지금 1인당 48만 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그 외에 이제 선별 지원들을 상당히 했는데 현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번 지급하면 그냥 그걸 끝이에요. 근데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3개월짜리 소비 쿠폰, 지역가표를 지급했는데 그때 어떤 경제 효과가 발생했는지는 우리가 체험으로 통계 수치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지나치게 가계에 대한 지원도 낮았고 또 골목 경제 활성화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총량 경제는 늘어났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출 대기업들은 혜택을 받지만 결국은 우리 국내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 경제는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수가 늘어났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초과세수도 사실 고통의 산물이다. 이 코로나19를 견뎌오면서 만들어진 이 양극화에 따른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수입이니 이 고통을 일부라도 나누고 우리 경제를 좀 더 합리화하고 또 골목 경제도 살리고 양극화도 완화하는 쪽에 좀 집행하자고 해서 제가 한 50만 원 정도는 앞으로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실 보상에 집중해야 된다. 그 정도 맞습니다. 제가 손실 보상 하지 말자고 한 거 아닙니다. 손실 입은 사람, 특별한 손해를 입은 집단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것에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야죠. 그게 정의죠. 손실 보상은 하되 우리 윤석열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50조 원 전부 소상공인용 선별 현금 지원에 쓰자라는 취지라면 이건 재정의 그 정의에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저는 액수를 늘려서 현장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니까 선별 지원도 필요한데 하고 또 사실은 국민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소비 쿠폰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매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측면이죠. 소비 쿠폰으로 소비를 살리고 골목경제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그 소비 쿠폰을 쓸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세금을 다 같이 부담한 거니까 기회를 주자. 그냥 현금 주면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낮으니 소비 쿠폰을 줘서 소비 승수 효과를 통해서 좀 경제 선순환을 하자는 것이니까요. 이 점은 오해 안 하면 좋겠고요. 선거용 선심만이냐? 저는 뭐 그게 지급 시기가 어찌가 될지는 좀 모르겠고 어떤 가급적 빠르게 좀 하자는 입장이긴 한데 그게 시기를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선심성, 매표행위 이런 얘기 자주 하시던데 우리 국민들께서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한 잔 주고 하면 사람 안 가리고 막 찍던 그 시대의 그분들이 아니십니다.